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자고 갈게. 엄마, 나 잠자리 예민한 거 몰라? 엄마 자고 가면 또 잠 안 와. 그냥 가.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갔다가 자지도 못하고 다시 오라는 거니? 그럴 거면 집에 왜 가? 엄마 여기 와서 어차피 민규랑 낮잠 자잖아. 난 출근해야 된다고. 잠 제대로 못 자면 능률 팍 떨어진단 말이야. 가뜩이나 패턴 망쳐서 짜증나는데 내가 지금 엄마랑 입씨름까지 해야겠어? 그래,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근데 집에서 일하는 건 쉬운 줄 알아? 너도 그게 어려워서 불면증이니 뭐니 하면서 힘들어 했던 거 아니냐? 엄마는 지금 몇 달째 쉬는 날도 없이 너 부탁 다 들어줬는데 어떻게 이러니? 아니, 엄마가 힘들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지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뒤늦게 알아달라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불면증 심하다니까 더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참은 거야. 엄마는 사람 아니니? 엄마도 감정 있고 몸 있고 마음 있어? 누가 엄마한테 감정 없대? 엄마는 꼭 이렇게 과대 해석하려고 한다니까. 오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택시비 내가 주면 되잖아. 그 순간 송현 씨는 말없이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입술을 단단히 다문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현 씨 뒤로 문은 곧바로 닫혔고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죠. 딸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근 겁니다. 문 밖에 선 채 송현 씨는 발끝에 힘을 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화도 났지만 무엇보다 허탈해서였습니다. 딸의 말이, 딸의 태도가, 그리고 등 뒤로 문이 잠긴 그 소리가 지금껏 쌓아온 모녀 관계를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양송현 씨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 5층짜리 낡은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습니다. 60대 후반, 정년을 넘긴 평범한 주부로 몇 해 전 남편을 지병으로 떠나보낸 뒤로는 혼자 조용한 일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 20평대 아파트는 가족이 모여 살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그 시간들은 어느덧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아파트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다녀오고 혼자 식사를 하고 다시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텔레비전 소리조차 작게 틀어두는 나날 속에서 무언가 허전한 공기가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송현 씨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결은 조금씩 무뎌졌고 그 무딘 결 속에서 조용한 고독이 틈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일한 자식인 딸 정민이는 서울 시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사위와 손주와 함께 30평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딸이 결혼할 당시 송현 씨의 남편이 준비해준 곳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좋은 조건으로 마련해준 집이라 자부심이 있었고 송현 씨는 딸이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지금도 모녀는 자주 통화를 합니다. 외동 딸이다 보니 원래부터 연락을 안 하던 편은 아니었지만 송현 씨 남편이 먼저 떠나고 심지어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사위가 몇 년 전부터 해외 지사로 장기 파견을 나가면서 좀 더 빈도가 잦아지긴 했습니다. 한국에 두 사람만 남다 보니 서로 더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죠. 엄마, 요즘은 괜찮아? 몸은 안 아프지? 맨날 아프던 데만 아프지 뭐. 너 요즘 일은 어때? 저번에 뭐 새로 들어간다며? 너무 골치야, 정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었거든. 조만간 시간 좀 나면 나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 그래, 바쁘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위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송현 씨도 사위를 1년에 몇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고 딸은 홀로 아이를 돌보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한국에서 나름 들어봤다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기 힘들었겠죠. 혼자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송현 씨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역시 그보다는 걱정이 크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런 딸에게도 한계가 찾아온 듯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회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관련한 하소연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손주 얘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 변화를 느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송현 씨는 마트에서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은 참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익숙한 벨소리에 자연스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얘기겠구나 싶어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초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예감처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응, 마트 다녀온 참이다. 무슨 일 있니? 그냥 힘들어서. 요즘 애가 밥도 잘 안 먹고 퇴근하면 정신이 없어. 어제도 또 연락서 어린이집에서 전화 와서 회사에서 엄청 눈치 봤잖아. 딸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한 지는 꽤 되었지만 역시나 혼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베테랑 시터를 붙여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 했지만 시터들과의 갈등을 여러 번 겪고 두세 번 바뀐 끝에 결국 시터를 구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시터가 손주인 민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를 방치한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민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갈수록 지쳐 보이는 기색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었죠. 송현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쉽게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송현 씨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방식대로는 애 안 키울 거니까 괜히 나한테 잔소리할 생각 마라, 엄마. 엄마가 하는 건 옛날식이잖아. 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크는 동안 송현 씨에게 무언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겠죠. 그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하나 안 받고 자랐을까 싶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고 나니 그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송현 씨는 그 말을 듣고 난 후로 육아에 대해 먼저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여 딸이 또 상처받을까 아니면 본인이 또 상처받을까 싶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항상 피곤에 젖어 있었고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예민한 성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걸려오는 전화 대부분이 짜증 섞인 말로 시작되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걸려온 전화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놀라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잠이 안 와. 잠 안 올 때 먹는 청 같은 거 있지 않아?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해서 눈치 보여. 아직도 밤에 민규가 자주 깨니? 아니, 애는 이제 잘 자는데 내가 애 어릴 때 기억이 계속 남아있나 봐. 새벽에 자꾸 벌떡벌떡 깨. 심장이 그냥 막 쿵쾅거려. 당황한 송현 씨는 조심스레 혹시 병원에 가봤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가봤지.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는데 먹고도 1시간 뒤에나 겨우 잠이 와. 근데 또 새벽엔 애가 바스락 거리기만 해도 깨고 아무 효과도 없어. 그 대화 이후 송현 씨는 며칠 동안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딸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병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불안과 불면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딸은 민규를 데리고 송현 씨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딸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민규는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송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규는 요즘 어린이집 잘 다니니? 응, 그냥저냥 잔병치레가 좀 있는 거 빼면 괜찮아. 근데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머리가 자꾸 멍하고 아침마다 토할 것 같아. 그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갑자기 엄마 다리에 매달리자 딸은 아이를 조용히 안아들었습니다. 그 손길에도 예전 같은 부드러움은 없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민규의 가방과 작은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현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딸을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겠다는 생각 끝에 성당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오랜 인연을 쌓아온 동갑내기 친구였고 그 친구의 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가끔 딸 이야기를 자랑하듯 하곤 했습니다. 자기 딸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선 꽤 유명한 편이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의사라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 나눠보라고 권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송현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정민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괜찮은 병원 하나 알고 있는데 성당에서 같이 봉사하는 친구 딸이 의사야. 정신과인데 요즘 그런 쪽은 예전이랑 달라서 상담도 잘해주고 약도 무겁지 않게 조절해준대. 한번 만나볼래? 엄마한테 그런 인맥이 있었어요? 의사까지 소개해주고 의외네. 정민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별다른 거절은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꺼내며 번호만 달라고 했습니다. 송현 씨는 그 반응에 조금 안도하며 병원 위치와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예약을 부탁했고 고마움의 인사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엔 딸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민이 퇴근길에 송현 씨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가방을 내려놓더니 무심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병원 다녀왔어. 근데 별로더라. 왜? 뭐가 별로였는데? 나름 업계에서 유명해서 타지에서도 찾아온다던데.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어. 뭔가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느껴졌달까? 약도 별로야. 먹었는데 오히려 불안하더라니까. 지인 찬스 쓰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돌팔이 아니야? 괜히 돈만 날렸어. 그냥 일반 병원 갈 걸 그랬나 봐. 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송현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고 친구 딸이 얼마나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줬는지 알고 있기에 그 호의가 이렇게 폄하되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정민은 그 말 이후로도 한참 동안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송현 씨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구 딸의 도움을 받는 게 혹시 정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나, 엄마가 나선 게 또 실수였나 하는 복잡한 생각이 가슴 한켠에서 요동쳤습니다. 무력감 같은 것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딸도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송현 씨도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거리를 두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웃긴다. 나 요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야 약발이 도는 건가? 이상하게 잠이 오더라. 약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좀 괜찮아졌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그 병원이 결국 효과가 있었나 보네. 근데 있잖아. 그 선생님이 그랬거든. 내가 지금 이러는 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이 문제래. 애 어린이집 보내고 퇴근하면 또 애랑 씨름하고 집안일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몸이 신호 보내는 거래. 그 말에 성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조금 쉬는 게 어때? 잠깐이라도. 말이 쉽지. 같이 살면서 외벌이도 힘든 판에 우리 집은 애 아빠도 밖에 있잖아. 나가는 돈이 다른 집의 2배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루 이틀이라도. 성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민이 예전부터 자신의 도움은 받기 싫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방식으로 애 키우는 거 싫다. 덧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애를 봐달라는 부탁이 예상 밖은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육아 지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현 씨는 일주일에 3번, 점심 무렵이면 정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를 지나 15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지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오후 몇 시간 정도 아이를 돌보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퇴근은 늘 예상보다 늦었습니다. 오후 9시를 훌쩍 넘길 때도 많았고 때로는 성현 씨가 아이를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아 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손자인 민규는 이제 말도 제법 늘고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금세 웃고 웃다가 또 울기를 반복하는 사이 성현 씨는 달래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일에 하루 에너지를 모두 소모했습니다. 성현 씨는 민규가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지만 아이를 훈육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육아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건 부탁이나 권유가 아닌 마치 지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애 울 때 함부로 달래지 마. 감정을 무시하는 거야. 그냥 충분히 울게 둬. 밥 먹을 때는 영상 절대 안 돼. 습관되면 끊기 힘들어. 낮잠은 3시 이전에 꼭 재워. 안 그러면 밤잠 망가져. 그런 말들이 문자 메시지로 길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성현 씨는 그 내용을 손바닥에 적을 듯 되새기며 따라 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문자 한 줄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규가 낮잠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 바닥을 뒹굴며 발을 구르고 장난감을 이리저리 던졌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으로 밥그릇을 밀치더니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땅이 꺼지도록 울기 시작했죠. 결국 송현 씨는 영상 하나를 틀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울음을 그친 민규는 화면을 보며 조용해졌고 송현 씨는 조금이라도 고요한 시간이 주어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딸이 퇴근하자마자 민규가 태블릿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 이래서 내가 걱정됐다니까. 말했잖아. 영상 절대 안 된다고. 울음을 도저히 못 그쳐서 잠깐만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게 습관된다니까. 한 번 봐주면 계속 봐야 돼. 제발 엄마, 내가 말한 것만 해요. 그 말에 송현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고 딸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애초에 딸이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니 그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고자 했던 터라 말을 아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며칠 뒤 송현 씨가 퇴근한 딸의 저녁밥을 챙겨준 뒤 물컵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컵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고 송현 씨는 깜짝 놀라 소리도 못 냈습니다.
곧 딸이 방에서 나와 송현 씨에게 한 소리 하겠구나 싶었지만 방 안에 있던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가보니 딸은 침대에 누운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골아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송현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 때문에 새벽마다 벌떡 일어난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딸이 이제는 밥 먹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잠든 겁니다. 오늘은 약 먹는 걸 보진 못했지만 약 때문일 수도 있고 피로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송현 씨 눈에는 딸의 상태가 이상하게 가뿐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성당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잡혔습니다. 몇 달 만에 외출이었고 송현 씨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없는 단 몇 시간의 자유였습니다. 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딸은 반응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그날 나 오후에 회사 잠깐 가봐야 해서 약속 좀 다음으로 미뤄주면 안 돼? 그 말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던져졌습니다. 부탁도 아니었고 사정 설명도 없었습니다. 송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날 밤 친구에게 약속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더니 말끝에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린 괜찮어. 그런데 너한테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너 딸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지금 너한테 선택권은 있는 상태는 맞니? 송현 씨는 곧장 대답을 하지 못했고 친구가 남긴 그 말은 생각보다 머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점점 당연해지고 자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송현 씨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던 송현 씨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가슴 속에서 묘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현 씨는 딸의 집에 도착해 민규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규는 그날따라 조금 일찍 잠이 들었고 송현 씨는 아이를 재운 뒤 거실을 정리하고 조용히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도 방에 들어가자마자 잠에 들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피로가 유독 심하게 몰려온 날이었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녹였다가 이불 위에 몸을 누이는 순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2시 전화벨 소리에 송현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딸의 이름이 떴고 일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민규가 열나서 병원에 왔는데 지금 응급실이야. 엄마도 좀 와줘. 잠이 채 깨기도 전에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밤 공기는 매서웠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걱정과 피곤함이 뒤섞인 채 도착한 응급실은 한산했지만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응급실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도 자다 일어나서 눈이 퀭했습니다. 수행 맞고 있긴 한데 엄마, 옆에 좀 있어줘. 송현 씨는 곧바로 민규가 누운 병상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열에 달아오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곁에선 딸이 말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열이 금방 내렸어요. 수액 다 맞으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수액 다 내려오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수액이 다 들어가려면 1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내일 출근해야 해. 여기서 1시간은 더 못 있어. 먼저 가볼 테니까 엄마가 애 수액 다 맞으면 데리고 와줘. 순간 송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1시간만 더 있으면 된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먼저 가서 자겠다는 생각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 애 엄마잖아. 이 상황에 집 가서 잠을 잔다고? 지금? 엄마는 불면증 안 겪어봤잖아. 나는 잠이라도 제대로 자야 내일 회사 나가서 실수 안 한다고.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 정민의 말투에는 짜증과 피로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정민은 말끝도 맺기 전에 손가방을 챙겨 휙 돌아섰고 응급실 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송현 씨는 말없이 병실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병원 의자에 다시 앉아 민규의 손을 잡고 있자니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민규는 열이 조금 가라앉은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송현 씨는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한 예상 사간보다 수액이 금방 내려왔고 송현 씨는 민규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딸이 급하게 와서 수납도 안 하고 갔더군요. 결국 병원 수납까지 송현 씨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도착한 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잔다고 했던 딸이었지만 수액이 예상보다 빨리 내려온 탓에 딸이 잠에 다시 들기도 전에 송현 씨와 손주가 집에 도착한 겁니다. 송현 씨는 곤히 잠든 손주를 방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얘기했죠.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자고 갈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합리적이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일 다시 손주를 봐주러 올 예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은 인상을 팍 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잠자리 예민한 거 몰라? 엄마 자고 가면 또 잠 안 와. 그냥 가. 그 말은 단호했고 그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송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들다던 딸이 최근 며칠간 얼마나 깊이 자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말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갔다가 자지도 못하고 다시 오라는 거니? 그럴 거면 집에 왜 가? 엄마 여기 와서 어차피 민규랑 낮잠 자잖아. 난 출근해야 된다고. 잠 제대로 못 자면 능률 팍 떨어진단 말이야. 가뜩이나 패턴 망쳐서 짜증나는데 내가 지금 엄마랑 입씨름까지 해야겠어? 그 순간 송현 씨의 마음속에 오래 참아온 감정이 스르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근데 집에서 일하는 건 쉬운 줄 알아? 너도 그게 어려워서 불면증이니 뭐니 하면서 힘들어 했던 거 아니냐? 엄마는 지금 몇 달째 쉬는 날도 없이 너 부탁 다 들어줬는데 어떻게 이러니? 아니 엄마가 힘들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지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뒤늦게 알아달라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불면증 심하다니까 더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참은 거야. 엄마는 사람 아니니? 엄마도 감정 있고 몸 있고 마음 있어? 누가 엄마한테 감정 없대? 엄마는 꼭 이렇게 과대 해석하려고 한다니까. 오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택시비 내가 주면 되잖아. 그 말에 송현 씨는 얼굴이 화르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송현 씨가 돈 아까워서 집에 안 간다는 게 아닌데도 딸은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송현 씨를 대하고 있었죠.
의사도 내가 알아봐줬지. 그 약 덕분에 너 지금 잘 자잖아? 불면증 지금도 있는 거 맞아? 민규 봐달라는 것도 내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고? 너가 부탁하는 거였던 거 잊은 거 아니니? 그래도 나는 약속 한 번 안 어기고 다 해줬어. 친구 약속도 미뤄가면서 내가 시킨 방식대로 밥 먹이고 재우고 다 했다. 그런데 너는 영상 한 번 보여줬다고 아주 난리를 치더니 하다 정말 너무한다. 엄마가 불면증을 안 겪어봐서 그래. 얼마나 사람이 예민하고 힘들어지는 줄 알아? 엄마가 이것도 이해 못 해줘?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내 애 맡기는 거 불안해서 하나하나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송현 씨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방금까지 겪은 일들, 억눌렀던 수개월의 마음, 모두가 그 말 한 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송현 씨는 말없이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입술을 단단히 다문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송현 씨 뒤로 문은 곧바로 닫혔고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죠. 딸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근 겁니다. 문 밖에 선 채 송현 씨는 발끝에 힘을 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화도 났지만 무엇보다 허탈해서였습니다. 딸의 말이, 딸의 태도가, 그리고 등 뒤로 문이 잠긴 그 소리가 지금껏 쌓아온 모녀 관계를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송현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불면증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그 사정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모라 해도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순 없다고 말이죠.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타인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할 의무는 없는데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쉽고 중요한 게 고마움을 말할 줄 아는 태도인데도요. 그날 아침 송현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두었고 아예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딸의 집에 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정오쯤 송현 씨는 일어나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몇 번이나 생각했던 결정이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목적지는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생전에 딸 결혼을 축하하며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해뒀다가 남편이 떠난 후 명의는 자연스럽게 송현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라 쉽게 손을 뗄 수는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송현 씨는 계약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간 뒤 단호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딸이 민규를 품에 안고 송현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민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집을 판다고? 거짓말이지? 우리 애는 어디서 자라고? 나 차 뽑을 때 받은 대출도 있어서 당장 이사 못해. 말도 없이 이러는 건 너무하잖아. 그 집은 내가 날 내쫓은 순간부터 너네 집이 아니었어. 정민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민규는 무슨 죄야? 잠시 시선이 머물렀지만 송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 참아낸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이제 나한테 기댈 생각 말어. 그 말이 끝나자 송현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민규의 칭얼거림과 딸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송현 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집안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송현 씨의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정민이 민규를 안고 서 있었고 그 옆엔 성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출장지인 싱가포르에서 계약이 끝나려면 아직 2달 가까이 남았지만 급히 일정을 조정해 들어온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린 듯한 초췌한 몰골에 손에는 여행 가방도 없이 맨몸이었습니다.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머뭇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위는 무릎을 꿇으며 송현 씨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장모님, 너무 늦게 알게 돼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 경솔했어요. 정민은 민규를 품에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낯선 분위기에 몸을 더 꼭 끌어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나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힘든 걸 다 엄마한테 넘겨서 내가 편한 거였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정말 죄송해요. 송현 씨는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고인 딸의 얼굴, 무릎 꿇은 사위, 그리고 품에 안긴 손주. 그 모든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지만 감정의 거센 물살은 이미 지나간 뒤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정리된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래, 너 힘들었겠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정말 나를 존중했으면 그렇게는 못했을 거야. 나는 그냥 너한테 육아 도우미 밥 차려주는 아줌마? 그런 존재 아니었니? 정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엄마. 하지만 송현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무슨 변명을 하든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었기에 두 사람을 내쫓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죠. 찰칵 소리가 난 후에야 송현 씨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위 역시 장문의 문자로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송현 씨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집 때문이겠죠. 깔끔히 무시했습니다. 그 후 사위는 해외 근무를 정리하고 국내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결국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집을 구하긴 한 건지 잘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부부가 둘이서 아이를 키우며 서로 부딪히고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작에 그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정든 물건들을 차곡차곡 정리한 뒤 송현 씨는 혼자서 조용한 동네에 단층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보단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공기 맑고 마당 있는 집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린 낡은 집이었지만 이젠 오롯이 자신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위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처였습니다. 혼자라는 건 막상 살아보면 그리 외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둘러싸고 있던 누군가의 말투, 표정, 부탁, 기대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저 그 시절까지만 함께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희생은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첫 번째 계절이라면 송현 씨는 그 봄을 누구보다 고요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